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나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내면 그만큼의 보상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반대로 나의 능력보다 쉬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까짓 것쯤이야. 누구나 자만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쉬운 일이어서 오히려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날씨도 좋고요. 권인숙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날씨예요 라고 또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쉽지만 어렵게 푸셔야 되나? 어렵지만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곳의 업무,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이 항공청이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엽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이끄는 뉴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연구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이 관련된 업무를 하나로 모아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대가 되죠.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항공청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활한 곳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태양, 달, 또 천억 개의 별과 은하가 있는 시공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곳을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은 무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먼저 어예진 소장부터요. 네, 해외에 나갈 때 국내 항공사보다 외국 항공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 가져왔고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틀에 걸쳐서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 그리고 건설사에 매겨진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밸류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해외 나갈 때 네. 국적 항공사보다는 외국 항공사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요, 사람들이? 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 항공사 국제선 승객 수는 225만 4천 명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 수를 합친 수보다 14,000명이 더 많았습니다. 국토부 항공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래 외국 항공사가 국내 양대 항공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용 승객 증가폭으로 따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네. 지난달 국제선 외국 항공사 이용객은 1년 전보다 50%가 증가를 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 증가폭인 이 32%를 크게 웃돌죠.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등 가까운 거리의 국제선을 운행하는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국제선 이용객 비중은 국내 항공사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LCC를 함께 비교하지 않고 네. 국내 대형 항공사와만 비교한 이유는 이제 해외 저비용 항공사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운행하는 외항사들은 모두 규모가 있어서 이제 그렇죠. 양대 항공사와만 비교를 한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같은 변화는 더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 자국 항공사를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 국적기 써야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기내식에서는 고추장에 비빔밥 정도는 나와야지. 이런 이른바 좀 국적 항공사에 대한 충성도, 뭔가 선호도가 떨어지고 어쨌든 선택의 폭이 좀 글로벌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외국 항공사를 더 많이 타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입니다. 역시 가격. 예, 외국 항공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형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어쨌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라도 외국 항공사 항공권 가격이 국내 대형 항공사보다 수십만 원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몰리잖아요. 그 외국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노선 확장을 하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이것도 이유입니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에서 여객 노선을 운항한 외국 항공사는 64개로 2년 전보다 60%가 늘었습니다. 좀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외국 항공사가 중동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등이 네. 이제 인천발 중동행 직항 노선을 늘려서 뭐 중동을 거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으로 환승하는 그런 수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티하드 항공을 만약에 이용해서 아부다비에 머무는 탑승객에게는 뭐 호텔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런 무료로 뭔가를 제공하는 뭐 기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를 좀 내세우기도 하고 있죠. 서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뭔가 항공사 잘못으로 인한 결항이나 뭐 지연이나 수화물이 늦게 도착한다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있는데 뭐 세계적인 항공사 중에 뭐 미국의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과 수화물이 늦게 도착하는 게 정말 일상다반사인 그런 곳도 있어요. 국내 항공법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소비자 분쟁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 기준에 따라서 외국 항공사들에게 배상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도 매우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 항공사에 빗대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이용객들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외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네. 뒤처진다는 의미인데 합병 추진 중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합병 이후에 그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구입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인데 요거를 보면 최근 꾸준히 증가하면서 1년 전 대비 45%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에 혹시라도 좀 불리한 비율로 적용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자녀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항공권 구입을 통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아닌 연계된 그 신용카드 있죠. 네. 돈을 쓸수록 신용카드를 쓸수록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이런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적립률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합병 시 양사 마일리지가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도 통상 그 미사용 마일리지는 이연 수익이라는 이름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소진을 해야 수익으로 인식이 돼서 이연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즉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일리지 소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리고 이달부터 마일리지로 좌석을 구매할 때 빨리 써야 되니까 필요한 마일 수를 기존보다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마일 수를 상향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에서 뭐 중국 상하이로 갈 때 4,000마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5,000마일 올린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가 빨리 소진이 돼야 이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는 반가운 아니에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또 이제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 예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참 그 자체가 쓰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디 뭐 지역 리조트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비싼 값으로 사게 되고 네. 그런 불편함부터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요. 자, 강영현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PF 대출을 내줄 때 그 수수료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동안 금융회사가 이제 PF 대출을 할 때는 조달 비용 그리고 목표 이익률 등을 감안을 하고요. 또 여기에 취급, 연장, 자문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있고 또 건설사가 금융회사 위임한 업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이나 수수료율을 감안해서 대주단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동안 건설 시공업계에서는 금융사가 PE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서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금융권에서는 건설사에 요구하는 PEF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수수료를 합쳤을 때 두 자릿수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다는 거죠. 네. 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이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주단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는데 기존 대출 금리보다 2배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해요. 대출 금리를. 그래서 갈등을 빚었고 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 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불만이 계속되어서 금감원이 지난 3월부터 해서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 같은 총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만기 연장 시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금융사가 PEF 자문 주선 용역 수수료를 받을 때에 자체적인 수수료 선정 기준이나 그러니까 절차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PEF 약정서상에서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도 성금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발견이 됐습니다. 건설업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거죠. 실제로 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PEF 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임직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가 이 PEF 관련해서 용역 수수료를 일부 받도록 하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금감원은 일단 이번에 발견된 지적사항이 대출 건수 그리고 금액, 계열사 참여 등의 특성이 다 달라서 다 한 번에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점사나 제재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을 할 전망인데요. TF를 만들어서 PEF 관련해서 수수료 부과 원칙 그리고 산정 절차를 마련하고요.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계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PF 대출 자체가 위험성이 높으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또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떼이면 우리도 손실인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양면을 다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예진 소장, 어저께 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시작이 돼서 뭐 양자회담들도 열렸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발표된 한중 FTA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뭐 문화, 관광, 법률 등 이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또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되고요.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중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또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대화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리 총리에게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안심하며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와 또 투자 지원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리 총리는 이에 대해서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와 국제화를 더 높여가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에서 정말 주목되는 게 하나 있죠. 네. 네이버 라인 사태. 지금 일본 행정당국이 행정 지도를 네. 통해서 네이버 라인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까지도 이제 언급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뭔가 그 발언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직접적이고 단호한 발언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양국 정상 모두가 라인 사태가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좀 진화에 나서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라인 문제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지난번 발생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총무성 행정 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한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 행정 지도가 지분 강제 매각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행정 지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일본 정부가 현재 계속 입법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별도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소 관련 표준, 수소 에너지 관련 규격 등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수소 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또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전화를 위해서 자원 협력 대화를 만들어서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3개국이 함께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일중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슈인데요. 오늘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 카인드에서 상장 기업의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안 발표 이후로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서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완한 것이 이제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속에 현황 진단 단계에서 R&D 투자 관련해서 지표를 추가했고요.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특성, 성장 단계 등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닥, 코스피 기업들은 연일회에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밸류업 공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개요, 그리고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업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주 환원이나 연구 개발 확대, 재무 구조 개선 계획, 그리고 실적 목표 등을 이런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스템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기업 가치를 진단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도 공시하라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유인책이 없다는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그리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이제 5종의 세정 지원과 함께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그리고 거래소 연 부과금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이런 총 8종의 인센티브를 내걸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이 밸류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주주 환원 제고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올려서 주주 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비중을 확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 많이 제시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유인할 만큼 세제 혜택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거래소는 향후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인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공시 교육이나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인 그리고 기관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외국인 기관 자금 없이는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 내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지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지수에는 기업 가치 우수 기업과 가치 제고 기대 기업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해당 지수를 연계해서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같은 금융상품도 올해 안에 4분기 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밸류업을 잘 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 환원하지 않고 이른바 이제 주식 장사만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 제고 혹은 주가 제고 계획은 없고 이미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뭐 지수로 끌어들인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물론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좀 반쪽짜리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막연한 것 같았던 산업인데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약 4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막대한 돈을 버는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건데요. 2040년까지 이 산업의 규모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 점유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해서 한국판 나사인 이 항공청을 출범시켜서 그 점유율도 10%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탐사선을 보내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두 글자, 이제는 막연한 그 공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아니라 이걸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2386님이 신혼 때는 남편이 이 두 글자만큼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이제는 정으로 산다고. 그리고 임복희님이 제 마음이 이곳처럼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으면서 자꾸 좁아지는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5905님은 어릴 적 여름밤에 시골 마당 평상에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서 밤하늘에 별을 보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그때는 참 별이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별이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측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이 더 많이 보인다고.
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5월 종합소득세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 이야 진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2탄으로 종합소득세 관련된 AS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예. 우선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네. 그 여부부터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수현 님이 아들이 매달 50만 원 안팎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걸로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도 될지 애매하다고 한다면은 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만약에 아들이 1년 동안 일을 하고서 받은 돈이 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본인 정보를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42님 한 달에 근로소득이 100만 원, 사업소득이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안쪽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신고 대상이에요. 이제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긴 케이스로 보이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엔잡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말씀 주신 이 정도 금액 정도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하, 이 정도 소득이면은 오히려 환급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니까요. 네.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닐까? 거부감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적을 때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이승규님의 질문인데요. 직업이 없는데 주식 배당 소득만 있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1년 기준,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네. 이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보통은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배당 소득이 한 200만 원 가까이씩 나오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세금 신고해야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의 배당 소득이 얼마인지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배당 소득만 있다고 한다면은 배당 소득이 8,7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추가 세금 없는 경우가 많고요. 1년에 이제 8,7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만들려면은 이제 1년 뭐 수익률 6%로 가정을 했을 때 한 15억 정도의 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되진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8,7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추가 세금이 생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 이하로는 이제 2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네. 이것만 우선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110번 쓰시는 분께서 작년에 35년을 다닌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네.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연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는 1년 동안 의료비 얼마 썼는지, 교육비 얼마 썼는지, 보험료, 뭐 카드를 얼마 썼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네. 연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제 환급이 나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이 아니라 뭐 연 중에 퇴직을 아마 하셨을 거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 좀 나눠서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직하신 분들도 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제 두 번째 회사에는 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뭐 연말에 퇴직하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때에는 아직 이분이 쓰셨던 연말정산 자료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인 혼자 넣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 하는 좀 귀찮음도 네. 한 번쯤은 좀 거치셔야겠네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은 예, 많이들 해야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남순미님의 질문인데요. 가족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보험 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금 받았을 때 이거 네. 신고해야 됩니까? 예, 보험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사실 안 나와요.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보험을 뭐 계약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이 진단비라고 얘기하죠. 네. 세금이 발생하진 않는데 이제 대신 이 병이 이제 뭐 큰 뭐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 중에 정확한 명칭은 이제 장애인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뭐 상시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큰 병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는지도 그렇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네. 그러면 보험금 받은 거는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세금이 안 붙는 거예요? 보험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 이렇게 진단비로 받았을 때는 세금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뭐 화재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은 사업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질병일 때는 네. 세금을 떼가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제가 되는 사항들도 좀 복잡한데요. 네. 김도영님이 그 역시 이제 인척공제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김도영님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데 올해 3월에 70이 되셨습니다. 고령자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올해는 받을 수 없고 내년에 가능하신데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시간적인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2024년 5월 지금 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작년 2023년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고령자가 된 거는 2023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4년 3월에 고령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 2025년 5월 달에 이맘때쯤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머님을 고령자로 해서 경로우대 공제라고 하죠. 추가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는 그 시점 기준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지금 신고하는 게 올해 24년 걸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작년 작년 23년 거를 신고하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그 기준 연도랑 맞습니다. 이걸 신고하는 연도랑 좀 헷갈리면 안 맞습니다. 되겠네요. 어머니가 70세가 되신 게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신고를 하는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부모님이 각종 연금을 받고 계신다라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공제가 됩니까? 공제는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연금 소득 금액은 이제 내가 받는 연금 금액에 대해서 총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있어요. 네. 연금 소득 공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1년 동안 최고 516만 원까지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은 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은 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서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금, 기초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도 연금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이 이제 뭐 기초생활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부분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금액 기준일 테고. 네. 부모님하고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거 형편상 이제 각각 따로따로 부모님과 자녀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따로 사는 부모님,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닌 시부모님이라든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포함해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제 요건은요, 이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중요하죠. 아니면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인적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네. 위재성님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매출이 전년보다 30% 줄어서 네. 올해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먼저 성실신고 제도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매출이 큰 사장님한테 네. 매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익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니까, 많이 버셨으니까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신고한 세무사까지도 같이 징계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성실신고 대상 참 네. 이름은 좋아요. 네, 이름은 이름만 좋은데. 좋습니다. 아, 예. 어, 이 제도의 이제 취지가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서 탈세를 네. 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가공 경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사용하는 돈을 회사에서 썼다라고, 사업용으로 썼다라고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매출을 숨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세무사가 미리 세금 신고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이런 제도예요. 자, 안 그러면은 이 세금을 대신 신고해준 세무사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제도인데요. 이제 이 기준은요, 매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 단위가 이제 큰 도소매업, 광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1년에 15억 기준.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음식점업, 숙박업 같은 경우는 1년에 7억 5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질문자 같이 이렇게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을 넘게 되면은 성실 신고를 해야 되는 성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대상이 됐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금 신고가 5월까지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6월까지예요. 한 달 더 길다. 네, 한 달 더 길다. 예, 할 게 많으니 세금 신고 준비 제대로 해서 6월까지 신고하세요. 그리고 성실 신고 대상이 되면 세액공제도 1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는 받지 못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 규제가 더 많고요.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로 신고를 안 하면은 가산세도 크고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매출이 늘어서 네. 성실신고 대상으로 가는 게 우선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장사부터 잘 돼야죠. 서은비 님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해서 조회해 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하고, 또 7073번 님은 플랫폼 광고, 어떤 서비스 업체들 뭐 자기네 이용을 해서 환급금 있으니 이거 받아가시라, 이런 광고들 많은데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도 같은 기능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플랫폼에서 대신 신고를 해줄 테니 그 수수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이제 하면 환급금 얼마에 수수료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자가 뜨긴 하는데요. 이걸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면은 수수료도 안 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환급받는 돈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홈택스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의외로 환급금 검색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는요,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내실 세금은 이만큼입니다, 아니면 환급금이 이만큼입니다라고 먼저 보내줘요, 안내문을. 거기에 있는 ARS로 전화를 해서 본인의 인증 번호만 누르면은 어렵지 않게 전화 한 통으로도 세금 신고가 요즘에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다 전산화가 다 잘 돼 있어서 맞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인증만 하면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검색하고 은행 계좌 넣고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엄청 쉽죠. 요즘에 그 특정 플랫폼 광고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막 카톡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걸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홈택스.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AS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미납 요금 등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금전 채권도 채권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 수신행위 사업자와 투자 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노후 생활 자금에까지 세금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걸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봐야죠.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퇴직금이라는 걸 누구나 받는 건가? 이 기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퇴직금은 일단 직장에 오래 근속하시게 되면 자기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아나가는 게 이제 퇴직금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로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일반적인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높아지면 내 전체 근속 기간은 퇴직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이영주 대표님 말씀해 주셨나요? 퇴직 직전에 사장님한테 잘 보여서 3개월치 월급이 쭉 올라가면 네네네, 그렇죠. 퇴직금도 많이 올라간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DC형으로 바꾸신 분들은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지만 DB형 퇴직금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급여 올리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3분의 1인가요? 연봉의 13분의 1? 네, 보통 이제 뭐 12분의 1 이상이니까요. 예, 네.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쌓아놔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꼭 붙는 건가요?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세무사님한테 종합소득세 배우셨잖아요. 네네네. 예, 이거는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퇴직소득세. 네, 퇴직금을 받아나갈 때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퇴직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종합소득세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종합소득은 연간에 내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연간에 이자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으면 다 합쳐서 이제 누진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퇴직소득은 내가 그 해에 퇴직해서 1억, 2억 퇴직금을 받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 합산하진 않고. 예,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긴 하겠지만 합산하지 않으니까 세율이 좀 유리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속 기간과 퇴직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오래 근무하실수록 퇴직금은 쌓이면서 세율도 낮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어떤 제도를 적용해 주자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게 내가 1년 만에 쌓아서 받은 돈이 아니라 재직하는 기간 20년, 30년 동안 쌓아서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이 뭐 예를 들면 1억이라 해도 그거를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매년 30년간 받은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아하. 이걸 연분연승이라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공제액도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실제 퇴직소득세는 내지만 종합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거는 네. 퇴직을 위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득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조금 예. 더 낮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을 근속하시고 퇴직금을 1억을 받아 나왔다. 네. 이분의 퇴직소득세율은 1.1%입니다. 아,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끝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 1억 받아 나오면서 1.1% 110만 원 세금 내고 네. 9,89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1억 연봉이다. 그럼 최소 1-20%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예.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3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퇴직금은 이것저것 다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1%. 20년 근속하셨는데 내가 2억 원 퇴직금 받아 나왔다. 그럼 3.5%니까 네. 700만 원 세금 내고 1억 9,30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임원이 되셔가지고 단기간에 재직하셔가지고 퇴직금이 많아지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근속기간이 짧으니까 한 아하. 2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근로자에 있어서 퇴직소득세율은 대부분 2, 3% 이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 2%, 2, 3%밖에 안 되면 네. 절세하는 방법 이거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퇴직소득 관련해서도 세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소득을 절세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그러면 지금 뭐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모아나갈 때 합법적으로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봐야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납입하면서 우리가 연금 IRP를 납입하시잖아요. 네. IRP 납입하시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로. 개인연금이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뭐 절세받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 네. 내가 퇴직금을 타가지고 퇴직금 1억 탔는데 일시불로 갖고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2, 3%의 세금을 다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타지 않고 IRP로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네. 내야 될 세금의 30에서 4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마저도 더 낮게. 네,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할인 효과는 있으나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일시불 탓이나 뭐 연금 탓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시금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게 조금 더 낮기는 그렇죠. 낮고 그거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일 때 그러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세금만 놓고 보면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이 낫다. 또 다른 조건도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세율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55세 이후에. 네, 55세 이전에는 연금 수령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세금을 다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도 반드시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세금을 가장 낮게 네, 낮출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또 IRP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감안을 같이 해야 되는 감안하셔야죠. 거고요. 네. 퇴직금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 정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퇴직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10년 차, 20년 차 이럴 때 네네. 중간에 이때 세금 전략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중간정산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중간정산을 할 때는 세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중간정산 받을 때. 그냥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개념이어서 그렇죠.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때 절약하시는 건 아닌데 음. 최근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세액 정산을 해주는 건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과거에 이미 내가 중간 정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했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퇴직할 때 이 세액 정산은 뭐냐면 사실상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정산 받은 거. 네. 그것과 이번에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 정산까지 끝났고 한번 퇴직을 한 거거든요. 세법으로는. 네. 그 이후부터 내가 재직한 걸로 인정해서 그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세율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이 세액 정산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과거에 중간 정산 받기 이전까지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 주기 때문에 세율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환급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오, 신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10년 차, 20년 차 중간 정산을 네. 받았는데 이거 네. 다시 한번 정산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20년 차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고 이후에 10년을 더 다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자, 이분이 30년을 근무하셨는데 네. 20년 차에 1억 원 중간 정산 하셨어요. 네. 자, 그럼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을 받아갔으니까 1%의 세금 정도가 나오고요. 100만 원 세금 납부하고 그렇죠. 9,900만 원 받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을 더 근무했어요. 근데 퇴직금을 또 1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다면 이분이 10년 동안 근속하시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좀 높아져서 4% 정도가 나와서 4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뒷부분 10년에 대한 그렇죠. 퇴직금에 대해서 20년과 10년이 갈리는 거죠. 어허.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20년 차에 100만 원 냈고 지금 10년 근속한 것에 대한 400만 원 내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퇴직하는 날 그 본사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퇴직소득세액 정산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근무한 10년에 1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중간정산 받기 이전까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30년으로. 30년에 2억으로 보는 거죠. 아하. 자,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1.7%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억의 1.7%니까 3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네. 이분은 지금 총 500만 원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160만 원 환급 받게 됩니다. 와, 요거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20년 근속에 1억, 10년 근속에 1억 합쳐서 2억보다 네. 30년 근속으로 다 연수를 합쳐서 2억으로 그럼요.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유리한 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재직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부장, 종업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내가 똑같은 회사 다녔는데 회사가 예를 들면 무슨 분할하거나 조직 변경이 있어서 협력사로 전출된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전부 다 합산해 줍니다. 그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열사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이제 속된 말로 호적 파악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네. 분들한테 확실히 이거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이거 네. 근데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자 근로자가 신청해야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재무팀장님이 일부러 네. 제가 30년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해주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는 날 이거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 인사나 총무팀에 가셔가지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 제도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유리한 분도 계시고 불리한 분도 계세요. 아하. 대부분의 경우엔 유리해지지만 예를 들면 굳이 정산했더니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유리하니까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다음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 퇴직하기 전에 본사에 가셔가지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정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제도. 특례. 예. 요게 이제 퇴직까지 많이 남으신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때까지 저희가 성공 예감에서 또 여러 번 또 반복을 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퇴직을 했는데 네. 이걸 뒤늦게 알게 됐다. 네. 혹시 뭐 방법이 있습니까? 회사에 신청해 보십시오.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재정산하거든요. 예. 하지만 해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꼭 요청해 보시면 다시 재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이게 수백만 원에서 네. 많게는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답답한지 좀 저도 고민을 같이 좀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